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범원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범원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사람이 또 무서울 것 같아요. 느낌상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남자 범원트입니다. 해피한 남자. 아유, 너무 네. 오랜만에 와서 네. 공기가 좋네요. 그렇죠. 또 이렇게 요즘에는 미세먼지조차도 다 뭔가 공기청정이 된 것만큼 그런 공기를 느끼실 거 아닙니까? 예. 최근에 마스크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쓸 수가 없어요. 야, 아무튼 범원트님께서 오늘 또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간단하게. 오늘은 제가 예전에 드렸던 제이슨이 등장했던 편에 네. 브로커로 등장하셨던 우리 삼촌 분이 계신데, 예. 이분하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몇 번 뵙고 식사자리도 하면서 이분에 대한 인생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시들모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 수위가? 예, 딱 하나 건진 게 이제 이 삼촌이라는 분이 어떻게 브로커가 되셨나, 예. 이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범원트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삼촌은 이제 지금은 70대 중반이세요. 예. 그래서 이야기 배경이 시작되는 것은 한 70년도 초반? 제가 대충 그쯤 예상이 됩니다. 그 당시 삼촌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고, 이제 근처에 여기저기에서 쌀이라도 구걸을 해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장남이었던 우리 삼촌은 어느덧 이제 군입대를 할 나이가 되셨어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군입대라는 게 참 가기 싫고 좀 그런 데지만은, 그 당시 삼촌 입장에서는 내가 군대에 가게 되면은 지금 집에서보다 훨씬 잘 먹을 거고, 그리고 입이 하나 빠지니까 가족들이 훨씬 더 풍조롭게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빨리 입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빡셌고 군대 생활은.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될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의 파병이 결정나 버려요. 그래서 삼촌은 희한하게도 그 대상자가 돼가지고 파병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제 크게 다치신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삼촌은 결국 해서는 안 되지만 탈영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로 얼마 못 가서 잡혀버리고, 단순 탈영이 아니라 파병 기피자로 이제 이분 징역을 살게 돼요.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집에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온 집안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든 이 아들을 빼내보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적은 금액으로는 삼촌이 감옥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과학행위를 당하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돈을 이렇게 찔러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4년 정도를 복역을 하고 삼촌은 출소를 하게 됩니다. 복역 중에 많은 기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도 내가 자유의 몸이 되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집도 사고 참 나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출소를 하자마자 반기는 것은 아버님의 영정사진이었어요. 네. 삼촌을 빼려고 여기저기 하시다가 화병이 나서 결국 돌아가 버리고, 안 그래도 가세가 기울어져서 가난한데 이 삼촌의 옥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집이 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원수 보듯이 삼촌을 그렇게 봤다고 해요. 그래서 삼촌은 그래, 뭐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고 어쩔 수 없다, 집을 나와서 내가 알아서 살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도시로 이렇게 향합니다. 돈도 없고 지낼 것도 없으니까 삼촌은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사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여관에 이불 빨래 같은 걸 해주면서 구석에 있는 창고방에서 지낼 수 있게 그렇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당장은 지낼 곳이 생기고 일자리도 구해져서 안심을 했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삼촌이 자신의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기구한 것 같아서 매일 밤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드셨다고 해요. 그날도 여관에서 잡일을 보는데 갑자기 한 5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느껴집니다.
여관 입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관 사장님한테 뭐라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열쇠만 받아가고 그렇게 건물 안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약간 처음 보고 희한한 광경에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궁금증이 너무 생겨서 분명히 이 어딘가로 들어간 것 같은데 하고 객실을 뒤져봤는데 5명이나 되는 남자가 들어갔는데 조용해요. 여관 전체가. 신기하다 싶어서 또 그날은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 무리들이 또 들어와요. 또 여관 사장님은 말없이 그냥 열쇠만 줘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사장님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여기 온 것 같은데 이러니까 되게 통명스럽게 사장님은 야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일이나 해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삼촌은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불을 빠는 척 하다가 여관 전체를 조금 뒤져봅니다. 예. 전에는 안 뒤져본 곳을 뒤져다 보니까 이상하게 인기척이 조금 느껴지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뒤져보려고 하는 차에 또 사장님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하러 내려갑니다. 다음에 오면은 무조건 뒤를 따라와야지 했는데 희한하게 또 이게 기다리면은 안 와요. 뜸하게. 그러다가 마침내 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삼촌이 올라가는 뒤를 조용조용 바로 밟아봐요. 처음에 객실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벽을 어떻게 지나서 벽장을 치워서 자기들만이 아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간 건 보고 이제 안에서 뭘 하는지 살 들어봤는데 뭐 불을 붙여 보라는 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담배 중에서도 조금 큰 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큰 담배를 안에서 좀 피우는 것 같아요. 그동안 궁금증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풀리니까 좀 생각보다 시시하다는 생각을 들었답니다. 뭐 담배 정도밖에 안 피는구나. 그동안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시나리오는 완전 스케일이 좀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며칠 정도 지나서 이제는 신경도 안 써요. 이 무리들을. 네. 그날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왔고 열쇠를 받아서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고 그날 새벽쯤에 삼촌은 갑자기 눈을 뜨게 됩니다. 예. 뭔가 이 여관에 침입자들이 오는 그런 느낌 들었대요. 가만 들어보니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고 있는 빨래방을 나와서 창고방을 나와서 가만 들어보니 1층에 있는 무리들이 이제 사장님을 잡고 이제 추궁하는 겁니다. 그놈들 어디 있냐? 빨리 말 안 하냐? 뭔가 위험을 직감하고 삼촌은 그 무리들이 있는 방으로 바로 향해요. 그래서 밖에서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리니까 안에서 들린 소리가 왜 사장이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삼촌은 빨리 피해야 된다고 지금 1층에 여러 명이 왔다 이러니까 안에서 이제 서두르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삼촌은 이 5명을 자기만 알고 있는 옆 건물로 피신할 수 있는 그쪽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5명은 뭐 엄청 바쁘게 그렇게 피신을 하고 삼촌이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제 이 5명이 우르르 올라오고 지나갑니다. 손에는 뭐 망치라든가 뭐 이런 흉기들이 막 들려 있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이제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방 자체도 찾을 수 없지만 이미 이제 피신시켰기 때문에 삼촌은 조금 안심을 했다고 해요. 한참 그렇게 뒤지다가 기물 몇 개를 부수더니 그 무리들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대요. 저 사람들 갑자기 왜 나타나서 저러냐.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 난들 알겠냐고. 진짜 10년 감수했다고. 근데 그 방에 있는 사람들 네가 어떻게 도망시켰냐 이러니까 자다가 제가 소리가 들려서 옆 건물로 급하게 피신시켰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또 찾아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사장님은 나도 모르지. 근데 진짜 잘 피신시켰다고. 잘못하면 여관 전체가 피바다가 될 뻔했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러는 겁니다. 예. 그 뒤로 삼촌과 이 여관 사장님은 또 이 사람들이 올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해요. 만약에 여기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이 삼촌과 사장님은 가만히 살려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별일 없이 시간이 꽤 지나요. 그러고 있다가 1층에서 청소를 막 하고 있는 삼촌이 몇 명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피신시켰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제일 형님이다 싶은 사람이 어이 꼬맹이 잘 있었나 이런 식으로 삼촌한테 인사를 안 한 겁니다. 삼촌은 그 인사를 안 한 사람이 몸이 상한 걸 보니까 조금 반가웠다고 해요. 자기가 비신시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와서 막 친한 척을 했답니다. 야 꼬맹이 덕분에 니 덕에 내가 살았다. 이 자식이 이거 생긴 건 어리버리한데 하는 짓은 똘똘하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친한 척을 했답니다. 근데 자꾸 꼬맹이 하니까 삼촌이 좀 짜증이 났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니 아이씨 언제 봤다고 꼬맹이냐고. 저도 20살 넘게 먹었습니다 이러니까 우와 꼬맹이 열받았다 이러면서 또 막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니 잠깐 우리 좀 따라왔나 이러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구석방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꼬맹이 니 이름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저 이름 똘비예요 이러니까 그래 똘비야 니 여기서 사냐 니 얼마나 버냐 이러는 겁니다. 왜 뭐 이래저래 얼마 받고 창고에서 살고 그러고 있어 이러니까 그래 니 우리랑 일 한번 같이 해볼래 이러는 겁니다. 네가 살려준 것도 있고 새끼 좀 똘똘해 보이니까 내가 취재감 시켜줄게 이러는 겁니다. 아 진짜입니까? 여기보다 돈만 많이 주면은 저 무조건 갑니다 이러면서 삼촌은 그 사람들 따라가요. 솔직히 말하면은 좀 진절머리가 났답니다. 이 여관에서 일하는 게. 돈은 진짜 작게 주면서 사장님이 일을 엄청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고민 없이 그 무리를 따라갔고 1시간쯤 차를 타고 가니까 도착한 곳이 이 여관보다 훨씬 더 큰 규모 그런 여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작은 항구가 있었고 주위에는 큰 어창이라고 생선 창고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창이 있는 곳은 우리가 지금도 즐겨 먹는 이제 오뎅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잡아온 물고기들을 대충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값싼 종들은 거기 있는 분쇄기로 이렇게 갈아서 그렇게 반죽을 해서 오뎅이로 튀겼는데요. 삼촌은 태어나서 이 오뎅이라는 걸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그 튀긴 냄새를 맡아보고 와 정말 환장할 정도로 맛있는 냄새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 무리 중에 형님이 아 똘비야 어리버리 그만 까고 일로 온나 이러면서 이제 부릅니다. 형님을 따라서 큰 여관 건물로 들어가요. 지하로 내려가니까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삼촌이 어릴 때 산에서 너구리를 잡으려고 너구리 굴 앞에 이제 불을 피우면 연기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그 느낌처럼 입구부터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처음에 불난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내려가니까 이게 전부 담배 연기인 겁니다. 엄청나게 넓은 지하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본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큰 독장이죠. 뭐 화투를 친 무리도 있고 카드 게임 하는 무리도 있고 저쪽 구석에는 이제 파친코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광경을 본 삼촌은 얼이 빠져서 뭐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형님이 이제 야 얼빵 그만 떨고 막 따라온나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구석에 가니까 조금 작은 사무실 같은 게 있고 거기를 들어가니까 포스가 엄청난 여사장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사장님이 아 오빠야 어디서 꼬맹이를 데리고 왔노? 임마 이거 나이 처먹은 너 맞나? 학생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이 아이고 누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멧돼지 구멍나서 죽을 뻔했는데 임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던 아닙니까? 이 생긴 거 이래도 좀 어리버리한다고 참 똘똘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사장이 아 그래 꼬맹이 일로 온나 얼굴 한번 보자 이러면서 가까이 오라고 했답니다. 삼촌은 또 꼬맹이라고 하니까 짜증이 정말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가 작고 왜소한 건 알지만은 뭔가 여기서 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줌마 내 꼬맹이 아닌데요. 내 20살 넘었습니다. 뭐 알고 좀 씨부리세요 이랬답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말을 했지만은 이제 여사장님은 바로 뺨을 날려요. 뺨을 한 대 맞고 너무 흡족하게 웃더랍니다. 그래 키는 쪼매내도 참 대참 놈이 들어왔네. 그래 니 뭐 할 줄 아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기세등등하게 달라들었던 삼촌은 여사장님의 뺨 한 방에 바로 쭈구리가 돼요. 예, 저 할 줄 아는 거 청소밖에 없습니다. 여관에서 그거밖에 해봤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사장님은 그래 오빠야 임마 이거 데리고 가고 어창렬시키면 되겠다. 대충 가르쳐주고 방 하나 주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 무섭던 형님들이 여사장님 말 한마디에 바로 90도로 인사를 하고 삼촌을 데리고 가요.
삼촌은 이 형님들도 무서웠는데 도대체 이 형님이 저렇게 깍듯하게 모시는 저 여사장님은 뭐 하는 사람일까 정말 궁금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 무리에 들어온 게 인생이 대단하게 바뀐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슴이 정말 설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쓸 방을 배정을 받고 그 형님은 삼촌을 데리고 이제 어창으로 데리고 가요. 어창에는 작업 중인 인부들이 정말 좀 많았다고 합니다. 물고기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손질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그 생선 비린내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생선 비린내 나지, 바닥에는 막 찌꺼기들 있고 얼음 조각 있지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앞치마를 한 덩치가 엄청 큰 아저씨가 다가오는 겁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어이 김 실장, 인부가 필요해서 데리고 했는데 뭐 꼬맹이를 데리고 왔네. 이래 쪼매놨고 뭔 일을 시키겠나 이러니까 그 김 실장이라는 형님이 아이고 사장님 임마 이거 쓸만하다고 똘비야 인사해라. 이분이 오뎅 공장 사장님이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얘기를 들은 삼촌은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면 인사를 했다고 해요. 꼬맹이라고 말해 좀 짜증이 났는데 이분한테 대꾸했다가는 저 큰 손에 맞아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입도 뻥끗 못하고 그렇게 삼촌의 오뎅 공장기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일주일 동안은 생선 비린내랑 오뎅 튀기는 열기에 돌아버릴 것 같았답니다. 근데 한 달 지나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 양이 여관 월급의 5배예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오뎅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자신을 데려온 이 김 실장 형님을 따라서 여관 지하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잡심부름을 했어요. 매일 잡심부름이 있는 건 아닌데 심부름 할 때마다 심부름 값을 주고 거스름돈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전부 이제 삼촌이 가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때쯤 되니까 삼촌도 슬슬 돈이 좀 모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날도 삼촌은 분쇄기로 생선들을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추어탕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생선을 갈아버리면 비린내가 어마어마해요. 아, 그렇지. 돈 버는 게 참 좋지만 이때쯤 되니까 이 냄새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비린내랑 노동 강도 때문인지 삼촌은 또 다시 슬슬 이 오뎅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곳 분위기가 20명 가까이가 서로 일을 하는데 통성명도 하지 않고 부친성 있게 삼촌이 인사를 하면은 인사도 안 봐주고 이상한 놈 쳐다보지 그렇게 약간 별종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삼촌은. 그래서 김 실장 형님한테 슬쩍 물어봤다고 합니다. 형님 저 오뎅 일 말고 다른 일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아마 냄새도 나고 죽겠다고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꼬맹이 뭐 돈을 좀 벌어보려고? 니 괜찮겠나? 여기 대충 뭐 하는지를 알자 이러는 겁니다. 형님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가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알 것 같다. 저도 돈 한번 벌어가지고 집 하나 사는 게 꿈입니다 이러니까 야 자석 키는 콩만한데 야망이 있네 한번 따라와봐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똘비야 지금부터 네가 일을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지 알겠지?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거 맞다. 니 그래도 할래 이러니까 내 형이 뭐든지 합니다. 시키만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삼촌은. 야 그래 대차네. 근데 그만둘 때는 죽어서 나가는 거다 알았지 이러는 겁니다. 험악한 데는 좀 알겠는데 죽어서 나간다니까 좀 무서웠다고 해요. 예. 근데 삼촌은 돈 많이 번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김 실장 형님은 지하로 여사장님한테 데리고 가요. 누님 임마 이거 오늘부터 식구 한번 해보겠다는데 누님 한번 시켜보실랍니까 이러니까 그래 임마 이거 오뎅 공장에서 일을 오래 했다며 그러면 깡다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일 한번 시켜봐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은 여관에서 이 김 실장 형님을 구해준 인연으로 오뎅 공장을 일을 하다가 결국 조직이 식구가 돼요. 식구가 되고 난 일은 더 이상 뭐 생선 손질처럼 이렇게 힘들고 더러운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삼촌이 해왔던 일은 방송에서는 좀 다 말하기가 힘들고 예 제일 할 수 있는 게 이제 채권 추심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도 지금 같은 이렇게 좀 제한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꽤나 잔인한 방법으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답니다. 이 오뎅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왜 생기가 없고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음침하게 일만 하는지. 오뎅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여기서 돈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오뎅 공장에서 노동을 시킵니다. 빚을 졌으니까 돈을 갚기 전에는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조금 이상한 게 뭔가 빚쟁이들을 잡아놓고 가두고 이런 거 치고는 여기가 좀 너무 신사적이고 평화롭다고 생각했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빚쟁이들은 뭐 원형어선에 태우거나 그치. 어디 섬으로 팔려가거나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는 퇴근 시간도 있고 더 웃긴 게 이 사람들 월급을 받아요. 좀 더 웃긴 거는 이 빚 상환 방법이 자신의 친구나 뭐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이 여관 지하의 도박장으로 소개를 시키면은 빚의 일부를 또 탕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취직을 시킨 건지 빚쟁이를 가두는 건지 참 구분이 안 갔다고 해요, 삼촌은 처음에. 근데 여기도 엄격하게 지키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밖으로 못 가져나가요. 퇴근 시간 이후로는 숙소에 있거나 여관 지하에 있는 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삼촌은 식구들로 하고 이렇게 뭐 빚진 사람들 잡아와서 어창에서 일을 시키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오뎅 공장에서 되게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일했던 여관 사장님인 거예요. 이분이 처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야, 똘비야, 반갑다. 이게 몇 년 만이냐. 근데 이제 삼촌이 아니 사장님은 어쩌다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냐 이러니까 그래 똘비야, 참 나도 살다 보니까 빚을 지고 여기서 일을 하게 됐다. 근데 니는 절대 돕지 말고 절대 내처럼 이렇게 양식장에 끌려오면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뭐 사장이 그게 무슨 얘기냐고. 아니 근데 양식장은 또 뭔 말입니까 이러니까 야, 니 모르나? 여기가 가두리 양식장으로 불린다 이가. 한 번 들어오면 여기는 절대 못 나간다. 참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씁쓸하게 얼굴을 하고 다시 일을 하러 여관 사장님은 어창으로 가셨어요.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삼촌은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물고기 양식하는 곳도 없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창이나 오뎅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얼굴들이 계속 많이 바뀌는 겁니다. 이 빚을 탕감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건데 글쎄 다 갚고 나간 건지 아니면은 뭐 사람을 소개시켜서 탕감을 한 건지 근데 뭐 삼촌이 그걸 고민해봤자 바뀔 것도 없고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그만뒀는데 가두리 양식장에는 그 말이 되게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일을 하다가 친하게 지내게 된 형님한테 아 형님 여기를 가두리 양식장이라 부르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형님이 야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 이러니까 아니 오창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럽디다. 여기가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아니 근데 요 근처에 양식장 없잖아요 고기 키우는 데가. 이러니까 그 형님이 마 니 그 얘기 꺼내지 마라. 실장 행님이나 여사상 귀에 들어가면 니는 뒤지게 맞는다 이러는 겁니다. 삼촌은 또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괜히 미운 털 박히면은 이 돈 잘 벌리는 곳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더 돈 못 갚는 사람들을 어창에 데려가고 그때마다 어창에 있는 사람들의 인원이 바뀌는 곳 이걸 하루하루 그렇게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처음에는 자극적인 일상이 참 좋았다고 해요. 자기가 건달이 된 것도 좋고 그런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데 슬슬 이분도 더 큰 돈을 벌어서 이곳을 떠야겠다고 생각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도 좀 꿀꿀하고 카드 게임이나 칠까 싶어서 지하에 내려갔는데 딱 그날 알게 돼요. 이때까지 몰랐던 이곳의 사실을. 알고 보니까 여기 도박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오뎅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또 빚을 지고 여기서 도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월급을 주는지 알겠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그 여관 사장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니 사장님 빚 갚고 빨리 나가셔야지 여기서 뭐 하냐고 이러니까 똘비야 니네 부탁 하나만 들어도 이러는 겁니다. 사장님 뭡니까 이러니까 니 내 아들이 있는 거 알지? 내 여기서 이러다가 영영 못 나갈 것 같다. 니가 내 대신에 나갈 때 내 아들한테 돈 좀 갖다 주라. 여기 있으면은 내가 돈 다 날리고 결국에는 오뎅 될 것 같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사장님 여기 규칙 모릅니까? 돈은 절대 못 나간다고 걸리면 저도 뒤지는 겁니다.
그렇게 엄격한 규칙이 있는데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그러니까 아니 똘비야 규칙은 나도 알지. 근데 규칙은 규칙이고 몸 검사하는 거 한 번도 없었잖아 이런 겁니다. 제발 한 번 부탁드려도 내가 애비가 돼가지고 우리 아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이 돈 좀 아들한테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여관 사장님 부탁이니까 삼촌은 좀 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이 여관 사장님 부탁만 들어주기로 해요. 그래서 받은 돈을 숨겨서 뭐 약간 불리는 것처럼 나가는데 다행히 뭐 의심도 하지 않고 뭐 몸수색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서 여관 주인분의 아들한테 돈을 전해줬어요. 전해줬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딱 스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전해주는지 안 전해주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어차피 저기서 일하다 죽을 사람들인데 이건 내가 돈을 좀 벌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삼촌은 그때부터 오뎅 공장에서 살살 인부들한테 그 정보를 흘렸다고 해요. 당신들의 가족들한테 내가 돈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실제로 나는 이 여관 사장 이분의 아들한테 돈을 전해준 이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도 한두 명씩 자기도 받은 월급의 일부를 가족한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당연히 삼촌은 그 돈을 싹 걷어서 가족들한테 전해준다고 하고 그 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랑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행여 의심을 한다고 해도 티를 낼 수도 없고 이건 삼촌이 돈을 중간에서 빼돌리기 최고의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삼촌은 3개월 정도를 그렇게 해드셨어요. 금액이 상당히 모이고 조금만 더 모으면은 어디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장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오뎅 공장 조직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 공장에서 돈이 도는 게 조금씩 줄고 있는 거예요. 원래라면 어느 정도 양이 돌아야 되는데 그 양이 점점 좀 줄더니 어디론가 돈이 샌다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외출이 너무 잦은 삼촌이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도 돈을 챙겨가지고 가족들한테 전달한다고 하고 나가려는 삼촌을 김 실장이 잡아 세웁니다. 어이 똘비야 어디 가노 이러니까 아 형님 요새 제가 아가씨 하나 만나고 있는데 같이 술 한잔 하러 갑니다 이러니까 그래 근데 똘비야 아가씨 보러 가면서 뭔 돈을 그래 많이 들고 가노 이러는 겁니다. 에 무슨 돈이요 이러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근처에 있는 식구들이 삼촌을 잡아요. 몸을 뒤지니까 당연히 지폐 덩어리들이 쏟아집니다. 네. 야 똘비야 네가 쥐새끼였네. 그동안 니 얼마나 헤쳐먹었냐. 말이 끝나자마자 구타가 시작이 돼요. 삼촌은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 오뎅 공장이랍니다. 눈앞에는 여사장 그리고 김 실장 그리고 다른 식구들. 삼촌은 말 그대로 곤죽이 되어 있어요. 말할 힘도 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사장이 천천히 와서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야 똘비야 니 떼차다고 그렇게 내가 해주고 일 잘한다고 해줬더니 이거 여기서 브로커 짓을 하고 있네 이러는 겁니다. 예. 김 실장아 그거 한번 틀어봐라 이러는 겁니다. 김 실장이 뭔가 전원을 넣으니까 기계가 드르르 소리 없이 가동이 돼요. 삼촌이 보니까 저건 정말 익숙한 겁니다. 생선 분쇄기예요. 여사장이 말을 이어갔답니다. 똘비야 니 왜 여기 그 가두리 양식장에 왔는지 들어봤지? 네 이유 알려줄까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인간들 양식을 하거든. 적절하게 먹이를 주면은 얘들은 또 이걸로 빚을 또 엄청 져요. 월급도 우리가 주고 빚도 우리한테 지고 이 얼마나 돈 벌기 좋은 구조냐고. 근데 멍청한 인간들이 웃긴 거는 자기들 살자고 지 친구들을 또 그렇게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양식장이 아니고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있다가 돈을 못 갚는 인간들은 오뎅이랑 중국으로 그렇게 팔아버린답니다. 근데 똘비야 니는 양식장 지키라고 했더니 먹이를 낼름낼름 가로채는 기생충이네. 니 여기서 갈려 죽어도 불만 없지 이러는 겁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삼촌을 들고 분쇄기로 끌고 갔다고 해요. 삼촌은 너무 무서워서 오줌까지 지렸다고 합니다. 코앞까지 끌려갈 때까지 몇 번이고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해요.
근데 딱 끌려 들어가기 전에 여사장은 그만두라고 딱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똘비야. 그럼 내 니한테 기회를 한번 줄게. 내가 봐도 니는 참 똘똘한 놈이고 배짱도 있고 그렇거든. 어떻게 여기서 브로커 짓을 할 생각을 하냐. 내가 니는 재능이 보이니까 중국으로 보내줄게 이러는 겁니다. 중국 가서 딱 1억만 벌어와라. 그럼 너는 자유가 된다. 어쩔래? 중국 갈래? 여기서 오뎅 될래? 이러는 겁니다. 뭐 당연한 소리죠. 중국 간다고 해야죠. 갈려 죽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삼촌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브로커 일을 배우고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은 이야기가 하기가 좀 그렇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정말 돌아오기 싫은 이 오뎅 공장에 다시 들를 일이 생겼다고 해요. 예. 근데 들렀을 때는 참 소름 돋게도 이곳이 어쩔 수 없는 인간 양식장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자기가 여관 주인의 돈을 전달했던 그 여관 주인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처럼 여기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버지 행방은 상상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되신 거고 아마 빚의 연자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70대 중반인 삼촌은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서 있었던 일이 정말 어제처럼 생생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느꼈던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얼마나 나약하고 욕심이 많고 그런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자신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삼촌 이거 제가 어떤 방송에서 할 건데 삼촌 이 이야기 해도 됩니까? 이러니까 삼촌이 허허허 막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웃겼어요. 왜요? 그 이유가 당연히 되지. 그때 인간들 나 빼고 전부 다 뒤졌거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과거의 어두운 세계라는 데는 참 너무 좀 심연 같다고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게 예. 이상이네 항상. 예, 그리고 참 지금도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신데 그렇죠. 예. 50년 전에 대한민국은 참 어떤 세상이었는지 예. 저는 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삼촌이 어떻게 브로커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버몬트님께서 들려주신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이 어둠의 세계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그 세계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또 버몬트님의 이야기가 정말 또 예전의 대한민국의 어둠의 세계는 정말 극한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더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우, 예, 저도 들으면서 좀 소름 돋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또 버몬트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앞으로 또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제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일들을 함부로 할 수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더 발전을 했을까요? 아니면 더 퇴화했을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차피 유튜브는 익명이니까 댓글을 꼭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